자, 이제 그러면은 연결해서 여러 고리 화합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고리 화합물이면 이제 두 개 이상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두 개 이상의 고리 화합물들을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스파이로 링스입니다. 스파이로 링스의 경우는 두 개의 고리가 한 개의 원자를 공유한 화합물일 때, 이럴 때 바로 스파이로 링스라고 하는 스파이로라는 접두사를 써서 고리 화합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왼쪽에 있는 고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고리, 두 고리가 이렇게 하나의 원자를 공유했을 때는 이 원자를 스파이로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고리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교차되어 있다라는 게 이 고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고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탄소조차도 sp3 원성이니까, 앞쪽에서 제가 혼성 오비탈 설명드리면서도 항상 설명을 같이 했었던 것이, 두 개의 혼성 탄소라고 하는 것 중에서 sp3 원성 탄소는 두 개의 결합선이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결합선이 그것과 수직한 평면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언제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옆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시면요, 실선으로 그려놓은 두 개의 결합선이 이 육각형 고리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고리 구조다 라고 한다면은, 쐐기와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 그것과 수직한 방향에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스파이로 링의 특징이다.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출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서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고리와 오른쪽 고리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파이로 링은 이제 뭐 구조적 특징은 요게 다고요. 스파이로 링의 명명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스파이로 링의 경우는 이제 명명을 하는 게 좀 독특한데요. 일단 첫 번째가 모체를 선정할 때 고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개수를 다 세서, 여기서 탄소가 아니에요, 원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원자 개수에 해당하는 알케인 이름을 모체로 하고 접두사로 스파이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체 이름이 탄소 여기 6개가 있죠. 7, 8, 9,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파이로 데케인이에요. 이 모체 이름은 스파이로 데케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작은 고리에서부터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고리에서부터 번호를 붙이긴 하는데,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 그러니까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는 요 스파이로 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 원자가 작은 고리에서 가장 큰 숫자를 가지도록 번호를 지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1번을 주게 되면은 1, 2, 3, 4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1번을 주거나 이 자리에서 1번을 주게 되면은 1, 2, 3, 4,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파이럴 원자 바로 옆에 있는 원자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일단 여기서는 숫자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여기 5번 주시고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로 접두사하고 모체의 이름 사이에 대괄호를 친 다음에 X하고 Y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X라고 하는 것이 작은 고리의 원자 수를 표현하고 있고, Y는 큰 고리의 원자 수를 포함합니다. 이때 두 고리가 공유하는 원자, 한마디로 스파이로 원자는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작은 고리부터 세보시면 이 오각형 고리죠. 여기서 이 원자 하나를 빼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이쪽은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화합물의 모체 이름을 굳이 써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해보게 된다면은 앞에다가 스파이로 요걸 써주시고요. 스파이로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작은 숫자부터 4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개죠. 그래서 5개 이렇게 써주시고, 전체 이름은 데케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고리 안에 어떤 헤테로 원자, 그러니까 탄소 이외의 다른 원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질소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질소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단 이 탄소 이외의 원자가 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접두사가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붙으면 돼요. 어떻게 붙으면 되느냐면은, 붕소가 만약에 붕소가 껴 있다 라고 할 때는 붕소의 경우는
보라라는 접두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이 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아자라고 하는 접두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산소가 이 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옥사라고 하는 접두사를 써주시면 돼요. 이 원소들 이외의 다른 것들은 솔직히 별로 포함될 일도 없고요. 나올 일도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화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되느냐, 스파이로 4,5 데케인이긴 한데 여기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이 질소가 작은 번호로 해서 여기 5번이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1번에 아자 이게 붙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 아자 스파이로 4,5 데케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만약에 산소가 껴있다 그러면 1 옥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아니라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산소가 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 5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6, 7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7 옥사 요것만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7 옥사 스파이로 4,5 데케인. 뭐 명명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연습만 해두시면 바로바로 맞추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스파이로라는 것까지 썼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적인 명명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예시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왜 이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이 모체하고 이 모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로 4,5 데케인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1번, 여기서부터 1번 주면 1, 2, 3이 되죠. 여기서부터 1번 주면 2번이 되니까 작은 숫자를 주게끔. 그래서 2 위치에 메트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니까 6번, 7번이죠. 뭐 이쪽으로 돌아가나 저쪽으로 돌아가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가 2번, 여기가 7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하고 7번에 다이메틸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사슬 구조에서 명명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고리 구조를 명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파이로라는 접두사하고 이런 모체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숫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스파이로 3, 4 옥테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8번 8개니까 옥테인. 자, 그럼 여기가 1번이 될 거고요. 여기가 4번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숫자가 작겠네요. 그래서 5번, 6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게 되면은 6 에틸, 1 메틸, 스파이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파이로 화합물의 명명법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규칙만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슬 구조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번호 붙이는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명명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스파이로 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라는 게 나옵니다. 바이사이클릭, 이거는 두 개의 고리가 두 개 이상의 원자를 공유하고 있을 때 바이사이클릭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밑에 구조도 나와 있지만 바이사이클릭의 화합물, 바이사이클릭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은 뭐 이런 경우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오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로 사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하나 딱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두 개의 원자를 공유하고 있게 되고요. 또는 여기에는 이렇게 오각형 고리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원자를 두 고리가 같이 나눠 갖고 있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있는데 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하나, 둘, 세 개의 원자가 공유되어 있죠. 뭐 이런 고리 구조들은 전부 다 바이사이클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아까 스파이로링에서는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들을 그냥 스파이로 위치다, 스파이로 탄소다 이렇게 딱 했는데 이번에 바이사이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들 중에서 이렇게 두 고리가 만나는 지점, 접점이 되는 부분, 요 두 개의 원자만 바이사이클릭 카본이다, 바이사이클릭 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바이사이클릭 원소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 두 개가 바이사이클릭 원소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의 명명법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고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알케인, 이거는 스파이로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5개하고 7개네요. 이거는 알케인 이름으로 한다면 헵테인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개가 있고 6, 7, 8개가 있네요. 이건 옥테인. 요거는 6개에다가 7, 8, 9, 10, 11개가 있네요. 그럼 이거는 운데케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접두사로 바이사이클로를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사이클로 헵테인, 바이사이클로 옥테인, 바이사이클로 운데케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달라요. 큰 고리에서부터 번호를 붙여야 돼요. 아까 스파이로링은 작은 고리에서부터 번호를 붙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 아까 얘기했던 바이사이클릭 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껴있는 이런 원자는 이거는 제외하고요. 여기 2개만. 그래서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가 항상 1번이 되도록 이렇게 번호를 지정한다는 게 스파이로링하고 또 다른 점입니다. 스파이로링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에 여기가 작은 고리에서 제일 큰 숫자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무조건 1번이란 얘기예요. 여기도 이 자리 둘 중에 하나가 1번이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큰 고리에서부터 번호를 붙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에서부터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번호를 붙인다면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이렇게 작은 고리에서부터 번호를 붙이는 거고요.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1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리,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소가 더 적은 이쪽,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이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다음에 여기 6번, 7번하고 여기가 8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주면은 번호 붙이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번호 붙이는 게 약간 스파이로링하고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에서 더 가까운 취항기들이 어찌됐든 작은 번호를 가지도록 번호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이건 앞에서 배우신 IUPAC 규정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말단에서부터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취항기가 작은 번호다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 이 예시를 딱 보시면 알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둘 중에 요 자리하고 여기 요 두 군데 탄소가 1번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 여기를 사슬 구조에서 말단처럼 생각하시고 말단에서부터 큰 고리 쪽으로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1번, 2번에 치환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1번, 2번에 치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사이클로 접두사와 모체의 이름 사이에 X하고 Y하고 G 요 세 개의 숫자를 또 역시 표시하셔야 돼요. 앞에서 스파이럴 링의 경우는 X하고 Y 두 개의 숫자만을 썼는데, 근데 지금 요거는 Z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쓰게 돼 있죠. 이 세 개의 숫자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큰 고리에 요 바이사이클릭 원자를 빼고 나머지 몇 개의 원자가 있느냐 하는 걸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큰 고리에 하나, 둘, 셋, 여기는 두 개, 여기 둘 사이에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3, 2,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구조는 여기 요거 빼고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2, 3, 4라고 써놓은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 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한 원자들 사이에 요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 2,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딱 봐도 이 고리가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리인지가 바로 타다닥 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여기는 큰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요 둘 사이에 하나가 있죠. 1 이렇게 써주시면은 어떤 구조인지가 바로 숫자만 봐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아까 스파이로링하고 차이점은 스파이로링은 숫자를 나열할 때 작은 숫자부터 나열했는데 이거는 번호 붙이는 것처럼 큰 숫자부터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리부터 점점 작아지는 숫자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명,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다른 명명의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맨 밑에 나와 있죠. 아까 여기 1번, 2번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2번 썼으니까 이 옆에 자리를 3번, 4번, 이제 여기를 5번으로 나타내시면 되겠고, 여기가 6번, 그 다음에 여기가 7번, 8번, 9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모체의 이름은 바이사이클로라는 접두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바이사이클로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 넷, 셋, 여기 없죠. 제로. 그래서 4, 3, 0이 되는 거고요. 전체는 9개니까 노네인. 자, 그 다음에 2번 자리에 탄소가, 메틸기가 하나 있고요. 7번 자리에도 메틸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 7, 다이메틸 이렇게 앞에다가 치환기 이름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 여기랑 두 군데가 1번인데 여기가 치환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도 저쪽으로 돌아가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럴 땐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여기 치환기가 있으니까 치환기가 붙어 있는 쪽에 최대한 작은 번호를 줘야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에틸, 그 다음에 1메틸, 그 다음에 바이사이클로, 여기 셋, 둘 사이엔 없죠. 그래서 330 옥테인 이렇게 명명을 한다 그 얘기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체오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체오폼에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메틸기를 2개 붙여놨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식으로 명명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두 고리가 공유된 원자입니다. 그림이 좀 예쁘지 않은데 좀 더 예쁘게 다시 그려볼게요. 좀 그림을 예쁘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 자, 다시 조금 더 크게 그리죠. 체오폼을 하나 큼지막하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이 자리에 뒤쪽으로 결합선이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고 여기에 메틸기가 2개 붙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제 1번이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아무데나 1번을 주시면 되겠고요. 1번, 그 다음에 이쪽이 제일 원자수가 많죠. 2, 3, 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5번 써주신 다음에 여기로 가면 하나의 원자밖에 없는데 여기는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6번, 7번, 여기를 이제 8번으로 주시면 돼요. 제일 작은 원자수로 구성되어 있는 고리. 자, 그래서 요 2개를 항상 기준으로 한다는 거, 1번하고 5번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럼 얘는 8번하고 8번에 2개의 메틸기가 있으니까 다이메틸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바이사이클로 써주시고 여기 제일 큰 게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 그 다음이 하나죠. 그러니까 1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전체는 옥테인 이렇게 하시면 명명법 완성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앞에서 배우신 다른 아이유팩 명명법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쉽고 간단하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만 하나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명명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 중에서 조금 우리가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걸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첫 번째가 데칼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칼린은 좀 전에 배운 명명법대로 한다면은 바이사이클로 440 데케인이에요.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가운데 2개. 그래서 440 한마디로 육각형 고리 구조 2개가 맞물려 있는 이런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칼린 구조는, 데칼린은 이제 관용명이고요. 아이유팩 명명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이클로헥세인 2개가 체어폼으로 붙어 있는 구조가 바로 데칼린인데 그 구조에는 시스 구조하고 트랜스 구조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시스데칼린하고 이 트랜스데칼린의 차이점은 시스데칼린은 링 플립이 가능해요.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링 플립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구조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체어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체어폼, 여기에 있는 체어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가 1,3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걸리고요. 요 수소도 또 하나가 더 걸려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1,3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수소 하나랑 여기 이렇게 하나, 두 개가 1,3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도 1,3 다이액시얼 스트레인이 하나가 더 걸려서 이거는 3.8kJ/mol 곱하기 3개가 걸려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링 플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링 플립. 근데 앞으로 요걸 링 플립을 한 구조를 이렇게 잘 안 그려주고요. 어떻게 그리느냐면은 첫 번째로 시스데칼린 구조를 이렇게 체어폼으로 하나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조가 링 플립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다가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 놓게 되면 이 두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링 플립한 관계랑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A를 이렇게 붙여 놓고요, 여기에다가 B를 이렇게 붙여 놨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조는 링 플립하면 이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A가 있고 이 자리에 B가 붙어 있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치시켜서 봐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 A가 붙어 있는 탄소하고 여기 A가 붙어 있는 탄소가 서로 매칭이 되는 자리고요, 여기 B가 붙어 있는 자리하고 여기 B 붙어 있는 자리가 매칭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링 플립을 하게 되면은 이쿼토리얼 방향이 엑시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시얼 방향으로 있던 B 원자가 여기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변한 거다. 이 뭐 심정적으로는 와닿지 않겠지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그리는 방법을 꼭 그렇게만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데칼린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어폼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 둘 사이의 관계 역시도 링 플립 관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는 별 수 없이,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본인들이 연습해서 이걸 숙달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조는 평면처럼 그리게 된다면은 시스데칼린에서 여기에 A하고 B가 둘 다 돌출 방향에 있는 A, B 이렇게 그린 구조를 이런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구조들은 육각형 고리 구조 두 개를 이렇게 맞물려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A를 붙여 놓고 여기에다가 B를 붙여 놨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A가 붙어 있고 여기에 B가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점선 방향으로 A가 있고 점선 방향으로 B가 있는, 그래서 두 개가 A, B 구조,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에 A, B 두 개의 치환기가 같은 방향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를 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라서 이거 자꾸 그려가지고 연습해서 숙달을 하셔야 돼요. 다들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이 방식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트랜스데칼린의 경우는 링 플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밖에 못 그려요. 하나의 모양으로만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이 링 플립 하기 전 상태, 그 다음에 링 플립 한 이후의 상태,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딱 한 가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 플립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기는 훨씬 편해요. 그러나 이 구조도 체어폼 두 개를 저런 식으로 꼭 붙이라는 법이 없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어폼 두 개를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체어폼을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다 똑같은 트랜스데칼린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전부 다 여기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고리가 접합되어 있는 이 두 탄소에서 수소들이 각각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뻗어 있는 걸 그린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추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제일 관건이에요. H하고 H가 트랜스 방향이죠. 요것도 트랜스 방향이에요. 요거를 육각형 고리로 바꿔서 그린 다음에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쐐기 방향으로 H, 여기 점선 방향으로 H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점선 방향에 H, 여기 쐐기 방향에 H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딱 보시기에도 시스테칼린은 이렇게 뭉쳐 있죠. 그래서 여기 고우시 긴장이 좀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런 긴장 같은 게 하나도 걸리지 않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을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연습을 이 구조들을 아까 이렇게 최어 폼으로 그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리는 연습을 미리미리 좀 잘 해두셔야지만 문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됐어도 본인이 정확하게 입체 배열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이제 틈나는 대로 연습장 같은 데다가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좋겠네요. 데칼린이 아무튼 시험에선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왔네요. 두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주로 나와 있어도 또 이 모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트랜스데칼린도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세인의 최어 폼을 기준으로 해서 두 고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각 고리별 치환기들의 배열은 사이클로헥세인의 최어 폼과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뭐가 엑시얼이고 뭐가 이쿼터리얼인지 그렇게 탁탁탁탁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은 트랜스데칼린은 되게 쉬워요. 트랜스데칼린은 되게 쉬운데 이제 시스데칼린이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트랜스데칼린의 경우는 이렇게 최어 폼 두 개를 그대로 나란히 놔둔 거라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로 돌출 방향이에요. 이게 항상 한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위로 있느냐 아래로 있느냐 요걸 보는 거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 놓은 A하고 B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것들은 결국 무슨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최어 폼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 놓고요. 여기에 수소들을 기억하세요. 수소가 위로 아래로 뻗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쐐기 수소, 점선 수소예요. 그러면은 이 A는 여기에 돌출 방향에 A가 있는 거고요. 여기 점선 방향에 B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요 자리랑 요 자리를 보시면요. 트랜스데칼린에서는 항상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은 무조건 수소가 엑시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따라서 이게 엑시얼이니까 요 B가 엑시얼에 있겠구나. 이걸 따로 이렇게 안 그려봐도 최어 폼으로 변환시키지 않아도 H하고 요 B는 같은 엑시얼 방향이겠구나. 왜? 이런 거 소개했었잖아요. 여기 쐐기, 여기 쐐기, 여기 쐐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엑시얼이면 여기도 엑시얼, 여기는 이쿼터리얼. 보시는 것처럼 전부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게 되면요. 첫 번째 엑시얼, 두 번째 이쿼터리얼, 세 번째가 엑시얼이죠. 그러니까 1번, 3번, 5번 자리는 엑시얼로 쐐기 방향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선에 있는 게 H가 엑시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점선 방향에 있는 B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엑시얼에 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H가 붙어 있는 그 옆에 있는 탄소에 이 옆에 있는 고리에 B 원자도 역시 엑시얼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안 그려봐도, 위에 있는 구조를 안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A하고 B가 각각 이쿼터리얼과 엑시얼이 어디 방향에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복잡한 것이 사실은 트랜스데칼린이 아니라 시스데칼린이죠. 시스데칼린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자, 시스데칼린의 경우에는 트랜스데칼린보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규칙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데칼린 구조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 딱 그려놓고 본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자꾸 본인들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수소 두 개가 돌출 방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A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B를 붙여놨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구조로 보일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H하고 요 H가 이렇게 위로 돌출되어 있는 방향에 있죠. 그러면 여기 1번 고리, 2번 고리라고 한다면 여기를 1번 고리, 2번 고리로 생각하시고, 여기 밑에 있는 요 수소로부터 왼쪽 두 번째에 돌출 방향이니까 여기 결합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A예요. 여기에 뭐 다 특별한 거 안 써 있으니까 여기는 H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고리의 B 치환기는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요 수소로부터 두 번째에 붙어 있죠. 오른쪽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두 번째에, 이것도 돌출이네요. 이렇게 B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A는 각 고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고리를 기준으로 약간 고개를 이렇게 90도로 왼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이게 액시얼이에요. 요 A는 액시얼 방향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딱 봐도 액시얼 방향에 있네, 이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하고 B 모두가 다 액시얼이니까 이 구조는 링 플립을 일으켜 버리겠죠. 그럼 링 플립이 된 구조까지도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링 플립 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H하고 요 H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고리, 2번 고리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H, 요 H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번째에 이렇게 A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2번 고리를 여기 이 수소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번째,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니까 이렇게 B가 붙어 있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A하고 B가 둘 다 이쿼터리얼 방향에 이렇게 변형이 됐구나 하고 링 플립 관계까지도 유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려보시면요, 별로 복잡하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고요, 이것 때문에 실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스로 연습을 해서 자꾸 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좀 키워 놓으셔야지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트랜스데칼린의 경우는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 수소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고리가 공용한 원자에 붙어 있는 치환기들이, 여기가 H가 아니라 다른 치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요 두 지점에 붙어 있는 건 바로 이웃이고요. 둘 다 액시얼이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안티배열에만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데칼린은 보시면 알겠지만 링 플립을 하거나 링 플립을 하지 않거나 언제나 요 붙어 있는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들에 붙어 있는 두 치환기, 이 수소들 두 개는 언제나 60도 각도 고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이런 특징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구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노보네인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노보네인. 이것도 관용명인데요. 이 노보네인 같은 경우에는 아유팩 명명으로 한다면은 바이사이클로 331 헵테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구조가 바로 노보네인이에요. 이 노보네인 구조는 시그마 결합의 회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느냐, 노보네인 구조를 이 상태로만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노보네인 구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고리가 공유한 원자가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이클로헥세인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로 돌출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방향으로 결합선 하나를 표시해 가지고 이런 모양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걸 옆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결국 오각고리를 하나 이렇게 싹 그려놓고 여기에 최후폼이 아니라 보트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요거를 정면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뉴먼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각각 수소들이 각각 붙어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도 똑같이 수소들이 이클립스드 폼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배열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탄소하고 뒤에 있는 탄소가 엮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클립스드 폼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쳐다본 거, 위에서 쳐다본 거, 옆에서 쳐다본 거, 이게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다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 노보네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특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노보네인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 특징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보트 폼인데, 밑에는 보트 폼인데, 보트 폼에 1번 탄소, 4번 탄소를 탄소 하나가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꿈쩍도 못해요. 뒤틀어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그마 결합 회전이 전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 뉴먼트 형식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시그마 결합이 완벽하게 이클립스드 폼으로 다 겹쳐 있어요. 이클립스드 폼으로 겹쳐 있다 보니까 토셔널 스트레인이 이미 크게 걸려 있는 구조죠. 자, 그리고 요런 스타일의 화합물을 브릿지드 컴파운드라고 부릅니다. 브릿지드 컴파운드.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이 육각형 고리가 밑에 있는 이 육각형 고리를 호수라고 한다면요, 요 탄소하고 요 탄소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것 같죠. 그래서 호수를 건너갈 때, 이렇게 호수를 건너갈 때 놓인 다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브릿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브릿지드 컴파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몇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고리 사이클로헥세인의 보트 폼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클립스드 폼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 얘기고요. 여기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브릿지드 컴파운드는 여기에 요 탄소가 브릿지 탄소, 그 다음에 여기 브릿지가 시작되는 위치다. 그래서 브릿지 헤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브릿지 헤드. 그래서 브릿지 헤드와 브릿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용어를 일단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화합물에서 이 브릿지드 컴파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뭐 액시얼이다, 이쿼토리얼이다 이런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밑에 육각형 고리를 제일 큰 고리로 보시고요. 가장 큰 고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큰 고리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뒤틀어져 있다고 보긴 뭐하고, 이렇게 지붕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꺾여 있죠. 그러면 그 지붕 모양으로 꺾여 있는, 가장 큰 고리에 지붕 모양으로 꺾여 있는 구조에서 제가 그냥 학원에서 하던 식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자면은, 밑에 있는 육각형 고리가 이런 식으로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브릿지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는 거고요. 이때 여기로 뻗어 있는 A라고 하는 치환기들하고 요 아래로 뻗어 있는 B라고 하는 치환기들, 요 둘을 본다면은 이걸 지붕이라고 생각하고, 이 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집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집에 여기가 처마 밑처럼 보여요. B가 있는 자리는. A는 처마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고요. 이때 외부에서 비가 막 내린다. 그러면 A는 비를 고스란히 다 맞겠지만, 요 B 원자들은 처마 밑에 있으니까 비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래서 엔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냥 농담이에요. 요거는 내향이다. 우리말로 내향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A는 바깥쪽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으르렁대죠. 비 맞으니까. 그래서 엑소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를 외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브릿지드 컴파운드에서 가장 큰 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엔도, 그 다음에 큰 고리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엑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액시얼 이쿼토리얼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구분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브릿지 헤드라고 하는 요 탄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또 이렇게 규칙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9개 미만의 브릿지드 컴파운드에서, 브릿지드 컴파운드는 위에 있는 이런 화합물들 9개 미만이라는 얘기는 요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자 수를 포함했을 때 9개가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9개 미만의 브릿지드 컴파운드에서 브릿지 헤드 위치, 여기 브릿지 헤드 위치는 평면 배열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게 브렛츠 룰이라고 해서 하나 알려져 있습니다. 브렛츠 룰. 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만 소개하자면요. 방금 보셨던 요 브릿지드 컴파운드 중에서 요 구조가 노보네인이죠. 그걸 아까 이렇게 오각형 고리로 보이게 옆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트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육각형 고리가 보트 폼이고 1번, 4번 탄소를 탄소 하나가 엮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이것도 sp3 원성인데 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수소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여기 탄소나 이 탄소나 이 탄소가 여기 있는 수소가 3연체 꼭지점 방향을 향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sp2 원성, 이 탄소를 갖다가 만약에 sp2 원성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면 구조가 돼야 돼요. 평면 구조가 되려면 결합선 하나가 이런 방향으로 뻗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 결합선이 이런 식으로 뒤틀려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그럼 이 고리의 긴장이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밑에를 보트 폼으로 고정시켜 놓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브릿지 탄소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엮어버리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엮어도 역시 이렇게 수소가 있을 거고요. sp3일 때는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도 여기에 이 자리가 평면이 돼버리면, sp2가 돼버리면은 결합선 하나가, 이게 없어지고 결합선 하나가 이렇게 뻗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역시나 이게 또 나머지 결합선들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여기 또 스트레인이 커진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요 브릿지 헤드가 sp2 원성이 되기 대단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9개가 돼버리면 조금 그나마 쉬워져요. 9개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트 폼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에 하나, 둘, 3개의 원자를 이렇게 엮어요. 이미 여기가 거의 평면스럽게 됐어요. 여기 수소가 하나 있어도 이게 떨어져 나가서 뭐 탄소 양이온이 돼서 sp2가 됐다, 아니면 이중결합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만 뒤틀면 되니까 점점 이 평면이 됐을 때, 이 자리 하나가 평면이 됐을 때 걸리는 스트레인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9개 미만이라고 해놨고요. 9개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나마 sp2 원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브렛츠 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찌됐든 그 얘기는 브릿지 헤드 위치의 탄소 양이온이나, 탄소 양이온은 sp2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면 또 역시 sp2죠. 이런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바로 로보네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고리 화합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서도 몇 번씩 등장한 녀석들이에요, 이거 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애더멘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으로만 보셔도 여기 이렇게 체어폼이 하나 딱 보이고요. 여기로 체어폼, 밑에도 체어폼이 하나 보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육각형 고리 구조도 체어폼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림상 그게 체어로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이 뒤쪽에 있는 요 육각형 고리도 체어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체어폼들끼리 쫙쫙쫙 연결되어 있는 요런 게 이제 애더멘테인이라고 하는 구조고, 대단히 규칙성이 큰 구조예요. 그래서 체어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부 sp3 원성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애더멘테인, 그 구조 두 개를 엮어 놓은 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다이아멘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이아멘테인도 밑에도 체어폼 있고, 여기도 체어폼 있고, 여기 가운데도 체어폼 있고, 요것도 체어폼이고, 뒤에도 체어폼, 다 체어폼이에요. 이것도. 이거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 이 구조가 옆에 또 이렇게 체어폼이 또 연결되고, 여기도 체어폼이 연결되어 있고 막 그러면은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이아가 붙어 있죠. 이 다이아몬도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애더멘테인, 다이아멘테인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비교적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 이런 구조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테트라헤드로인, 한마디로 여기 탄소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3연체 화합물 테트라헤드로인. 물론 고리 스트레인은 무지막지하게 크게 걸려 있어서 별로 안정한 구조는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탄소 8개로 만들어버린 정육면체 큐베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도 만든 적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근데 스트레인이 대단히 커서 별로 안정하진 않지만 합성에 성공한 예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조들은, 여러 고리 화합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4단원 내용이 끝난 겁니다.